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해내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대장주 알테오젠이 오후장에서 하락 전환을 하면서 또 급격히 낙폭을 키우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하나씩 점검해보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 정리부터 해보죠. 글쎄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많지 않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예. 월요일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랬지만 바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딱 이틀 같습니다. 네, 딱 이틀이었죠. 예. 주 대표님, 계속해서 이런 횡보 장세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대외 여건 자체가 변화가는 게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현재 오늘자의 우리나라 증시의 문제점이 그대로 다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부분들을 좀 찾자라고 하게 되면 기관에 대한 순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했었다라는 거.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한편에서는 드디어 바닥에 그려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기관에 대한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거래 대금과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점이고요. 부족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오늘 뭐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신규 상장 종목에 엄청나게 쏠렸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라는 종목이 장중에 27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물론 120%로 하락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네. 거기서 발생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제외시키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굉장히 메말랐 그런 상황들이다. 좀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기서 또 안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이 코너에서 또 깊게 얘기를 할 주제일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이제 본토에 또 미사일을 좀 발사를 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들이 미증시에 출발할 때는 상당히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지만 전체적인 장중의 흐름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은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이제 2시, 3시 이후서부터 알테오젠을 비롯한 리가켄바이오, 그러니까 국내 시총 상위의 1등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좀 급락세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오전장에 9시 반경까지 마이너스 1%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1시까지 다시 1% 올렸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흐름들을 예상을 했지만 여지없이 장 막판에 또 마이너스 1%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뭐 밸류업 관련 종목군들, 뭐 은행주라든지 보험업종, 금융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산발적으로 지수를 좀 지켜줬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오늘 하루의 움직임들이 거의 W자였을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좀 극심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좀 재미없고 코스닥은 또 위아래로 W자로 출렁거리고 길 대표님 시장 왜 이런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사전 회의 때부터 모르겠다고 계속 네. 얘기하시더니 아니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방향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움직이면 좋은데 방향을 잡을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잡기에는 아직 변수가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주도주다, 주도 섹터다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시장 보시면은 그 딱 정말 하루 이틀 사이로 딱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전날 올라갔던 섹터랑 종목들이 그 다음날 되면 조금 빠지고요. 네. 또 반대로 그때 관심이 없었던 애들이 또 그 다음날 또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급 자체를 딱 보시면은 시장이 정말 잘 모르겠다. 라는 방향성을 조금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언제 해결될 거냐라는 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도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를 넘어서기는 해야 되겠지만 가장 1번은 어찌됐건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HBM 관련된 블랙엘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겠지만 가이던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찌됐건 가장 많은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다 보니까 이 반도체 내년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야지 조금 뭐 반도체는 조금 방향을 잡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됐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잠깐 한 주는 시장에서 좋아했습니다. 막 움직이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 이걸 때문에 우리가 의외로 수출이 타격을 더 입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시장에서 불안 심리가 사실은 뭐 트럼프 포비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졌거든요. 이게 언제 해소될까를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해소되는 시점은 결론은 1월 달에
진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네. 이제 아마 트럼프의 성격상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거 하겠다라고 또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차라리 얘기를 빨리 해버리고 그에 따라서 대응책이 나와야지 트럼프 포비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사라지면서 불확실성이 또 제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1월, 12월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11월은 그렇다고 했어요. 항상 보면 3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11월 중순부터 12월 전까지 2주가 원래 국내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호재가 이때는 나올 게 없습니다. 근데 원래 12월이 넘어가면서 그래도 내년에는 이런 섹터들이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면서 1차 주도주 섹터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네. 1월 달에 이제 각 그 섹터나 기업들에서 여러 가지 또 가이던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잡아갔는데 올해는 그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딱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나마 저는 박스를 지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은 뭐 눈치 보기도 어렵고 뭐 방향성 잡기도 어려우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가 그냥 쉬세요. 쉬었다가 아마 어찌됐건 방향성 조금 잡히면 그때 들어가는 게 수익률을 조금 안전하게 방어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조금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경주마에 또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IM증권의 염정 차장님 나오셨는데 네. 일단 우리 경주마 처음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만 인사, 아유, 저기 네. 각오, 부담을 각오. 처음부터 팍팍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IM증권 신사업 추진팀의 염정 차장이고요. 한경방송 통해서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출연을 했는데 경주마는 지금까지 안 불러주셔가지고 못 네. 나왔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고정 자리 꿰차겠습니다. 네, 짤막하게 또 섭섭함과 각오를 같이 드러내주셨고 우리 경주마 시청자들께서도 예. 환영을 해주시네요. 네. 자, 오늘 장 관전 포인트 어떻게 짚고 계시는지. 앞서서도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의 시장의 흐름은 오늘뿐 아니고 11월 말까지 또는 12월은 분위기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여튼 11월까지는 지금의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지수는 다소 답답하게 움직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약간의 좀 순환매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좀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 이벤트가 다 끝났잖아요. 우리가 소화할 만큼 하지 않았나요? 미국 대선도 그죠? 끝났죠. 예. 금리 인하도 어떻게든 지금 뭐 2차례 연속 했죠. 네.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월 실적 시즌이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네, 실적 시즌도 나와. 개별 모멘텀은 개별 기업 모멘텀은 좀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크로 변수도 뭐 오늘 또 이따 또 러시아 전쟁 관련된 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올해는 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실은 더 신경 쓰이는 것은 미국 지수예요. 미국 지수는 지금 11월 트럼프 당선을 기점으로 11월 이후로 약간의 고점 형성은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네.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다행히 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고점을 터치하려고 하는데 오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해요. 만약에 미국 지수는 지금 올해 한 해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수가 여기서 또 같이 뭐 좋을 리는 없을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미국 지수의 흐름을 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방향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로 관망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섹터가 만약에 조금 뭐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든지 네. 그 이후에 방향성에 따라서 지수가 조금 더 살짝 뭐 어떻게 밀릴지 반등이 나올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러한 그거 신경 쓰기 싫다라고 하는 수급이 이제 배당주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금융주, KB금융, 신한주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갔고 예.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에 관련해서 주주환원책에 대한 부분이 재부각되면서 관련 종목 쪽으로 오늘 수급이 좀 들어간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은 조금은 그래도 내부에서 좀 안정성을 가져가는 쪽으로 수급은 유입됐고 그리고 사실 어제까지의 제가 흐름은 월요일, 화요일 장은 지수는 안 움직이되 기존에 못 갔었던 가벼운 중소 섹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의료 AI라든지 네. 소프트웨어 AI라든지 사이즈가 좀 작은. 네, 사이즈가 작은 중소 섹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뭔가 변화를 도모하려고 했지만 그조차 사실은 좀 단기적으로 좀 역부족 나타내면서 오늘은 분위기는 그러면 배당주 쪽을 볼까라는 네. 쪽으로 시장이 움직였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뭐 순환매라고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을 것 네. 같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주가의 탄력성을 보고 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연말이기도 하니까 배당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그런 섹터들을 찾아가시는 흐름들. 보통은 이제 순환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루하루 움직이는 걸 순환매라고 하지는 않죠. 일정 기간을 두고 섹터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순환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환매 기간이 이제 점점 계속 그쵸.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전에 또 이렇게 했다 오후에 또 달라지고 막 이러니까 네, 거의 실시간 순환매 같은 이런 느낌도 드는데 오늘 코스피 거래량 상당히 적더라고요. 예, 7조. 코스닥보다 예. 적더라고요. 이게 우리 가끔 드립니다만 사랑의 반대말이 미운 게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예. 이렇게 되면 정말 코스피에 대한 국장에 대한 무관심 정도도 이 투자자들이 이 거래량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뭐 현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뭐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안들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좀 늘릴 수 있고 거래 대금을 다시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장에 대한 매력도를 좀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딱히 뭐 개인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기업과 정치권에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뭐 밸류업 관련된 스토리로 인해서 뭐 금융주들도 올라갔었고 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계속 좀 나오면서 어찌됐든 뭐 여타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최근의 금융주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정치권에서 어떠한 도움을 해줄 것인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상법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일반 투자자 간담회 했던 걸로 네. 있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강하게 또 냈죠. 예,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되면 이제 여당에서 이 카드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여당의 대표께서는 아직은 좀 묵묵부답이다라는 부분들인데 이전에 우리가 금투세를 가지고 한 6개월가량 시장에서 굉장히 큰 노이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결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폐지가 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수급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 부분들이 너무 긴 시간 동안 끌고 갔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문제가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야의 당론을 떠나서 뭔가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결정을 빨리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지금 금투세 이슈로 통해 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을 놓쳤다. 소위코 외양간 고친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되면 이번 3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스토리가 됐든 어떠한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돼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는 그런 이제 결론들을 빨리 내주는 게 현 시점에서는 아마 국내 증시를 다시 한번 또 살리는 그러한 이제 가장 큰 요인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 잃고 잃은 건 맞는데 외양간도 아직 안 고쳤습니다. 외양간 이제 고쳐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고 하나만 일단 주포가 지금 없다라는 네.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1% 이상 이렇게 크게 빠진 거는 네. 자사주 매입 효과가 이틀 만에 그냥 이틀 천하로 끝나버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지 음. 아니면은 이게 숨고르기를 했다가 다시 올라갈 여지는 있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외국인 마음인지 뭡니까? 뭐 굳이 셋 중에 정답을 고르라면 네. 외국인 마음인 것 같고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수급이 결론은 조금 받쳐줘야 되는데 수급이 못 들어오고 있는 게 조금 크고요. 그러면 그냥 외부 우리가 지금 국장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럼 코스피가 거래 대금이 낮은 거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별로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코스피 상위 섹터가 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도체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만 어찌됐건 수혜를 보고 있지 삼성전자는 아직 이렇다 할 뭔가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통적인 악재가 또 있죠. 중국이 또 저가 공세를 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요. DDR4까지 지금 많이 침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그냥 이거 조금 내려놓고 HBM에 더 뭐 집중해서 고부가 가치 노리겠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걸 뺏기니까 당연히 반도체 자체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내년 가이던스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반도체가 섹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조금 기다리는 것 같고 그 아랫단에 보면은 이제 있는 게 이제 자동차 섹터 보시면은 네. 자동차가 지금 사실은 전기차가 원래 기존에 많이 끌어올렸었는데 캐즘 때문에 쉬었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하이브리드 카였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카는 이미 주가에 거의 다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인도 IPO 했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탄력은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어찌됐건 인도거든요. 네. 이 안에서 IPO를 하고 자금 조달 마지막 날에 성공하긴 했지만 원래 인도 IPO가 첫날 이튿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막날에 조금 많이 수급이 몰리는 현상들이 있어서 나름 선방한 거거든요. 근데도 탄력을 못 받았다? 어찌됐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도 어찌됐건 도요타나 일본 쪽에 조금 밀리다 보니까 야 이게 막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애매하구나라는 것들을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트럼프가 되면서 야 관세 부과되고 뭐하고 되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있는 게 삼바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손이 가기가 조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금융주가 몰린 이유는 금융주는 여전히 호재는 하나 있습니다. 네, KB금융이나 주가가 이제 조금 그 수급이 조금 들어왔었는데 기존의 밸류업에는 못 들어갔지만 리밸런싱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네.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섹터 이 안에 상위에 있는 섹터들 중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여기에만 쏠렸다라고 저는 사실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네. 결론 코스피에 수급이 들어오려면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방금 얘기한 것들이 다 해소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해소가 되는 시점이 반도체는 어찌됐건 엔비디아 가이던스,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트럼프가 어떤 정책과 공약들을 네. 또 다시 내놓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KB금융 얘기하시면서 이제 리밸런싱에 따른 편입 가능성 얘기해 주셨으니까 염 차장님, 네. 증권가에서는 네. 밸류업 펀드에 대해서는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해요? 일단 2천억이 조성을 했고 이번 주부터 이제 집행을 이제 안 그래도 시작하잖아요. 저도 그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2천억 규모라는 게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네. 적죠. 예, 추가적으로 이제 3천억을 더 또 2차. 투입한다. 네. 2차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그게 사실은 뭐 한 번에 그 거래 대금이 그만큼 반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차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런 펀드 조성을 할 때는 몇 개 이제 운용사들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 자체로 우리 증시를 움직이기에 한마디로 지금 수급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부재한다라고 하면 사실 기관이 또는 연기금이 그 부분을 좀 담당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기에는 너무 볼륨이 너무 작다.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뭐 시장에서 저는 지금 묻히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부양책을 낼 거면 조금 더 좀 임팩트 있게 나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 자사주 매입은 과거에도 사실 있었죠. 최근에는 가장 근실은 2017년도에 있었는데 네. 한 1년여 동안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한 1년 만에 자사주 매입 시작 시점과 끝 시점에서 주가의 부양이 한 4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다른 점은 그 규모면도 비슷합니다. 한 9조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때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은 실적이라든지 업황 사이클이 같이 동반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장이 해석을 할지 사실 저도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모든 게 타이밍에 맞아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네. 이게 차후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얼마나 좀 다급했으면 사실은 5만 원이 깨지는 시점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웠다. 오히려 좀 주가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나왔으면 어땠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타이밍이 늦네요. 타이밍이 다 문제네요. 뒷북. 보니까 네. 소일크 외양간을 고치는 다 이런 패턴의 반복 이런 게 좀 아쉽다. 자, 다음 이슈 짚어볼까요? 나라 밖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뉴스 자체만 보면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확전 기로에 섰기 때문이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했다. 그리고 실제 발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뭐 맞대응 차원에서 러시아는 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리를 바꿨다. 교리를 개정했다. 예. 네, 핵이 나왔습니다. 예. 상당히 그 쓰는 용어들만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예. 시장에서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진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개상을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임팩트 있는 이슈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열거하신 단어들만 들으면 무시무시해요. 이거 3차 대전 가는 거 아니야? 네. 이 정도까지. 그리고 우리가 방송 전에
또 이 발사된 미사일에 그 전개되는 모습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모습도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를 지금 발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푸틴 역시도 바로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단편적으로 이 상황들만을 뉴스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포인트에서는 좀 역발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역발상이 필요하다. 예. 혹시 그 영화 고지전이라고 아십니까? 고지전 알죠? 어. 그 고지전 영화 고수가 나왔던 고지전. 예,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에록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그 전쟁이 마지막 씬이잖아요. 네. 그게 전쟁 휴전 12시간 전에 일어나는 그렇죠. 그거잖아요. 네. 그 고지를 마지막 그 고지를 땅 따먹기를 마지막으로 끝내기 위해서 지금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이 딱 더 먹기 위해. 예. 그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찌됐든 트럼프가 보좌관까지 이제 딱 한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또 올스타 팀을 또 구성을 했다라는 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2달 동안 내년 분명히 1월 달에 트럼프가 직무를 시작하는 걸 알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과연 이러한 액션을 이 임기 이 정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인수위 이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액션을 취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전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종전 테이블에 딱 들어서기 앞서서 뭔가 이제 협상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카드를 지금 양 국가들 간의 뭐 치열한 뭔가 이제 무력 시위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오늘자의 시장 반응을 봤었을 때는 아마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바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네. 얘기한 상태에서 의암차장. 저도 사실은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드라마틱한 어떤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종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재점화에 대한 부분 여기서 이것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서 다시 또 재등장.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으로는 좀 보진 않고 있고요. 우리 시장이 장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 네. 이유는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점화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크게 밀렸다고는 보지 않고 이제 바이오 섹터의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반영됐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도 미선물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너무 이 부분을 극단적으로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터지면 일시적으로는 증시에 충격을 주는 분명히 요소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두 분은 어느 정도 악재로 해석을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자 우리 포병 출신 주 대표님. 네. 네, 뭐 저는 근데 사실은 그 말이었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직업군인 할 때 어떻게 보면 위에서 이렇게 지침 주는 대로 저는 이제 움직이는 상황인 건데 사실 항상 그 전쟁을 보면요 수뇌부가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진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게 휴전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땅 많이 뺏겼거든요. 러시아 땅 일부 침범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뺏긴 땅이 훨씬 더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사실은 사상자는 러시아가 더 많긴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왜 더 많았냐라고 하면 그냥 인해 전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최대한 땅을 많이 뺏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를 사실은 장기전으로 가면 지금도 천일이에요. 이게 더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다 진짜 진도 빠지고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그다음에 이거 복구하는데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앞에서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전략도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는데 사실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많은 속내도 있겠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요.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1인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스탠스가 바뀌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야 이거 너무 오래 가는데 그냥 차라리 빨리 끝내자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현재 증시에서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냥 크게 받아들이지 않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반면에 이제 3차 대전 얘기가 나오는데 그 트럼프의 성향상 거기까지 가기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의 성향이 어찌됐건 내가 주인공을 해야 되고 이 안에서 짠 나타나고 뭔가를 멋있게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어찌됐건 앞에서 끼어들어서 뭔가를 하더라도 이 둘의 골이 너무 깊어져 있는 상태에서 야, 됐으니까 니네 휴전해. 쉽사리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저는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 24시간 이내에 휴전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왜냐면 최근에 재건주가 조금 많이 움직이긴 했거든요. 네, 맞아요. 트럼프 됐으니까 이제 그 얘기 나올 거야, 휴전될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차분히 쫙 조금 부어진 거죠. 예. 또 반면에 아니야, 또 트럼프는 할 거야 해서 다시 미리 가서 사실은 대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쟁은 속내가 너무 많다, 복잡한 속내가. 그래서 되려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재건 테마에 집중을 하신다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짐작해서 어떤 선택을 하기에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맞아요. 그러면 이어서 뭐 재건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방산주, 네. 뭐 전쟁 테마주로 엮이는 이런 섹터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일단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홀딩? 아니면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뭐 신규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포함해서 일단은 테마주, 재건 테마라든지 저는 전쟁 관련된 테마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 일단은 당분간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런 종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방산주 같은 경우에 오늘 만약에 이제 어떤 전쟁 이슈가 조금 더 시장에서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장중에. 네.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고요. 우리나라 방산주들 특히나 우리 3대 방산주들 있죠. 현대로템, 하나에로스페이스, LG 넥스원. 네. 이 종목들은 전쟁 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소 종목들만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데요. 그렇게까지 저는 참여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제 방산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전쟁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곡물이라든지 네. 오늘 식음료가 좀 올랐는데 식음료도 일정 부분은 좀 연계성은 좀 있거든요. 사실은 없으면서도 주가에서는 반영을 해요. 뭐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장중 변동성을 너무 키우고 대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 저는 피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재건 관련 종목들 지난주에 사실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맞습니다. 대부분 지금 기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한 상태고요. 네. 그런 것들도 기회 줄 때 그냥 빨리 나오는 게 사실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면 방산주, 예. 재건주, 예. 네, 곡물까지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이게 다 조심스럽긴 하신데 아니요,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또 다르십니까? 예, 네, 예. 최 대표님. 일단은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하나의 일련의 이벤트만을 가지고 재건주로 바라보게 되면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체 시장을 우리가 11월 달과 12월 달을 놓고 봤었을 때 시장에 대한 지수 변화가 없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전혀 개선이 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11월 달 들어서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이제 시장 얘기를 해드릴 때 순환매 얘기를 하면서 이건 순환매도 아니다라는 의견까지 들을 정도로 시장이 정말로 빠르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뭔가 이슈라든지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러한 이제 영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일례로 들어서 보시게 되면 뭐 트럼프 트레이딩, 그다음에 머스크 트레이딩 이런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 밸류된 애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이슈라든지 모멘텀에 조금 더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수급을 지금 다 빨아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종목들은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거래 대금도 안 나오죠. 거래량도 안 나오죠. 네. 지수 영향력도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11월 달과 더불어서 12월 달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뭐 꼭 재건주가 아니더라도 아마 새로운 테마가 또 나오면서 시장을 받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 뭐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종목군들의 대부분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있었던 미국의 뉴스, 네. 트럼프에 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인선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아침서부터 뜨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전쟁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바이든이 승인을 한 거잖아요. 승인한 거죠. 네. 2달 남았, 임기 2달 남으셨는데 이거 왜 승인한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그렇다고 되면은 트럼프가 아마 지금 뭐
제가 감히 예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굉장히 높은 수위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그런 측면을 놓고 봤었을 때 트럼프가 네. 정말 강력한 글로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서 이 재건주들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 재건 관련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은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일단은 SY 스틸텍이라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장중에 오히려 플러스를 만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은 차익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재건주의 범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50개, 7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뭐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뭐 정말 색깔이 없는 종목이 있겠지만 네. 대장주의 흐름들을 좀 잘 따라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트렌드라든지 뭔가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게 되면은 뭐 테마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할 이야기는 조금 더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참 말씀드린 철강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철강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선주부터 한번 먼저 짚고 가야 되는 건, 예전에 같이 움직였는데 이제 또 달라졌어요. 그 염 차장님, 네. 일단 조선주는 최근에도 뭐 기간 조정은 받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 트럼프 픽 섹터로서 그렇죠.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철강과 지금 조선을 같이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지금은 보고 이제 안 있고요. 되죠. 네.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트럼프의 직수의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순히 뭐 조선 업황이라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뭐 미 해군 그리고 해양 방산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양 MRO 쪽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의 저는 흐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오늘도 상승 마감을 하면서 네. 조선업뿐만 아니고 조선 기자재, 조선 엔진이라든지 이제 부품업체들까지도 지속적으로 저는 시세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조선주를 간단히 짚어봤고, 오늘 할 얘기 조선주 얘기가 아닙니다. 철강주입니다. 자, 조선 배를 만들려면 철강이 있어야죠. 철강을 납품하는 철강 업체들, 한국에도 뭐 포스코가 대표적이고 현대제철부터 뭐 다양한 철강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뉴스가 있었어요. 포항제철소의 일선제 공장이 폐쇄됐다. 이건 이제 물량이 없어서 폐쇄된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중국의 철판 가격이 많이 좌지우지했었는데 지금 조선 철강주의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먼저 질문 드립니다. 철강 어렵죠. 네, 그러니까 철강이 사실은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산업이. 뭐 네. 대표적인 게 건설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자동차 들어가죠. 조선 들어가요. 그리고 IT 제품에도 사실은 철강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쪽 섹터들이 다 본다라고 하면 하나씩 짚어보자면 건설 안 좋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이번에 사실은 그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부양책들 얘기가 나올 때 사실 저는 소비랑 건설 쪽에 대해서 뭔가가 조금 나올 거라고 기대는 사실은 했는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조금 살렸다라고 하면 철강 섹터는 조금 움직일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쪽에서 워낙 철강 자체가 이제 저가 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생산이 글로벌 1위인데 자체 중국 시장에서 이게 소모가 안 되니까 그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쌓아둘 바에 싸게라도 넘기자라는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중국 자체 내에서 뭐 건설 부양하겠다라고 나오면 이게 자체에서 소모하니까 나오는 물량이 줄어들고 물량이 줄어들면 나머지 뭐 글로벌에 수출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건설 안 좋아요. 근데 국내 경기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자동차 보셔야 되는데 자동차 판매량이 조금 어느 정도 정체는 돼 있어요. 하이브리드 칸은 많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그 완성차 업체들이 주력으로 이제 조금 많이 내놓으려고 하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근데 이것도 미미할 거예요. 이제 생산량 자체는 어찌됐건 플랫하거나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철강도 어찌됐건 부족해요. 수요 자체가 딸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가 이제 조선인데 그다음에 요거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것만 가지고 나머지에 대한 매출을 다 커버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또 안 좋은 거 하나 더 있죠.
철강 업체들이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또 많이 넘어갔거든요. 네. 이게 철강 기업인지 2차 전지 기업인지 살짝 애매하긴 한데 어찌됐건 이쪽도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가 공세에서 중국이랑 이걸 계속 싸운다? 사실은 빨리 버리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소모전을 더 할 바에 차라리 캐파를 줄여버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조금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인 거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안 좋은데 이 섹터가 모두 살아나려면 제가 볼 때는 빨라도 한 2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럼 2년 동안에 최대한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어찌됐건 일선제 공장을 조금 문을 닫았다라고 보고 있고 되려 이것 때문에 조금 하방은 저는 닫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좋은 상태인데 포스코가 전략적으로 어찌됐건 대응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하방까지는 너무 열려 있다라는 건 그래도 조금 안심해도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들 보면 매출 하락폭보다 영업이익 하락폭이 더 크단 말이죠. 네. 이거는 이제 수익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안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환율 상황들 보면 고환율이잖아요. 네. 철강 업체들한테는 뭐 철강소를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유리한 환경 같지는 않고. 맞습니다. 남 차장님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일단 저도 먼저 글로벌리하게 철강 산업에 대해서 국가별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에서의 철강 수요의 거의 50%는 부동산과 인프라입니다. 네. 그 부분에서 사실 지금 살아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의 철강 수요도 줄어든 상황에서 공급 과잉 그 부분을 계속해서 내수해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보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철강 쪽에 대한 이제 고관세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국 내 철강 업체들에 대한 부양을 위해서 그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 이제 업체들이 사실은 중국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큰 시장이라기보다 인도가 전체 글로벌 철강 점유율의 9%를 차지하면서 2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연간 단위로 증가하고 있는 쪽이 이제 인도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또 관세 부과를 하면서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만 사실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미미하고 좀 부족하고 오히려 이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설비에 대한 부분을 중단한다든지 네. 수요를 좀 줄이는 공급을 좀 줄이는 이런 형상으로 좀 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어떤 자구책 돌파구를 좀 만들기는 좀 다소 어려운 상황.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고환율로 인해서 원자재 수입에 대한 부분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는 후판 가격이라든지 철강 가격 전반적으로 좀 하향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마진을 찾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 대표님, 예. 철강 섹터에 있어서 트럼프 리스크는 없겠습니까? 쿼터로 트럼프 집권 일기 때 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제한을 가했던 예. 과거 전력이 생각이 납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일단은 뭐 사면 초과에 놓이는 게 우리나라 철강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똑같이 제재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철강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쿼터라든지 뭐 관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상대 비교를 해봤었을 때 중국산보다는 좀 우위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뭐 단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포스코가 어찌됐든 뭐 최근에 지금 가장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에 대한 측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인데 이거를 일본 제철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이 포스코의 미래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제철이 현재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하고 있는 사업 전개하고 거의 유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철강 산업에 본업을 하다가 이게 우리나라하고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일본 제철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네. 그리고 선택을 한 게 사업의 다각화였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일본 제철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시 본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철강 기업들이 사업 다각화를 했었을 때 뭔가 이제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제 포스코가 어찌됐든 철강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를 지금 끌고 온 게 2차전지 않습니까? 2차전지에 대한 성과가 2055년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포스코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더 약화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포스코가 잘 돼야죠. 뭐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었던 뭐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 하나가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짚어볼 섹터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개별 종목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환경을 좀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그 잠정 실적을 발표할 때 그 보도 자료 한 줄에 중국 이야기가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해석이 됐어요. 아, 이 중국이 또 이 반도체마저 치고 들어오나? 이제 이런 해석들. 최근에 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의 약진이 매섭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위협적으로 이 뉴스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염차장님 먼저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트럼프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거겠죠. 중국은 지금 상당 부분 기간 산업부터 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의 소비에 따라서 중국의 수요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 자체 그리고 뭐 DRAM이라든지 랜드 관련된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체 스마트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HBM 쪽을 좀 제외하고 볼게요. 레거시 쪽을 보게 되면은 스마트폰 시장에 소비의 거의 한 20-30%가 중국 시장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 물량이 없어요. 내부에서 다 소화를 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도체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은 중국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계들의 반도체 업황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의 증가율 대비해서 생산 증가율이 더 높아요. 한마디로 공급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체들은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고 고객사들이 재고를 빠르게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빨리 줄어들지 못하고 업체들은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한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레거시 쪽에서는 조금은 다소 좀 부정적인 좀 부분을 나타낼 수 있고 뭐 PC라든지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는 소비 둔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개선되기 좀 당분간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황의 흐름을 보면 과거 있었던 치킨 게임, 그러니까 중국발 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 뭐 이제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은 다르다라고 이제 보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사실은 최근에 실적 나온 거에서 대부분은 레거시 쪽에 대한 부각이 아니라 어찌됐건 HBM에 대한 부각이었고요. DDR4에서 DDR5로 전환을 하면서 새로 나온 신규 매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 쪽에서는 어찌됐건 이제 DDR4 정도까지는 조금 많이 추격을 해왔다라는 거고, 근데 이거를 뭐 만년 우리가 다 한다라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속도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속도는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어찌됐건 중국 대리기를 했어요. 반도체를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자체적으로 소모하는데 기존에 어찌됐건 많이 생산하지 못했던 게 뭐 많이 쓰게 되니까. 점점 캐파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7만 장에서 지금 거의 뭐 2년 전에 7만 장 정도였는데 지금 20만 장까지 지금 급증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플러스 된다라고 하면 월에 30만 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미 DDR4 쪽은 전쟁터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싸운다. 되려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추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정말 뭐 먹거리가 사라지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또는 그러면 투자할 거 없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는 봐요. 어찌됐건 조금 더 그 고부가 가치에 집중하면은 나쁘지 않다. 이거는 조금 딱 볼 수 있는 게 조선 섹터 보시면 어찌됐건 전략적으로 돈 많이 되는 거에 수주 집중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싼 거에서 싸울 때는 사실은 적자를 만년 면치 못했었는데 돈 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영업이익률은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도 그런 현상으로 가는 거고 이제 다만 최근에 소부장은 조금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레거시가 안 좋기는 하지만 HBM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느 정도 선방하다 보면은 내년에는 캐파 증설 얘기가 그래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 금리 인하 시기도 겹쳐서.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미뤄질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 인하 얘기도 사실은 지금 파월이 얘기를 한 게 미국 쪽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물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 하면 원래 기존의 속도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거시 쪽이 어찌됐건 최근에 감산을 해서 가격을 조금 안전하게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 쫓아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 버리니까
이쪽은 더 감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HBM이 아무리 많이 늘어도 이쪽에 잠식을 하는 게 많이 비어 있어요. 네, 그러면 신규 캐파 증설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소부장 쪽이 사실 저는 이제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 그래도 소부장이 조금 움직이길래 그래도 수급이 조금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움직임 나오는 거 보면은 소부장도 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반도체 자체가 진짜 갈만하면 옆에서 뭐 치고 나오고 네. 갈만하면 뭐 치고 나오고 해서 정말 쉽지 않구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나쁘지는 않다. 예,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부장은 레거시 쪽은 지금 거의 회복하는 데는 내년 1분기, 2분기 사실은 넘어가야지 하반기나 26년도 캐파 증설한다라는 뉴스로 조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걔네들은 조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되려 지금 차라리 손절하시는 게 조금 더 네.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 보면 투자의 포인트,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투자 포인트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좀 더 멀리 가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다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사이클이죠. 예, 네. 거기에다가 이 사이클에 기존에는 우리만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이클 산업에 우리가 앞서도 철강 섹터도 얘기를 했었고 네. 다 보면은 중국하고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경제 구조 자체가 판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주식 시장을 좀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 흐름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제한되겠죠 아무래도. 뭐 앞서서 우리 두 분께서도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HBM 시장도 지금 기존에는 내년까지도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한동안 시장을 좀 잠식을 했다고 하게 되면 최근에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 HBM도 꼭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빨리 와요? 예, 요런 이제 인식도 있는 상황들이고. 사이클 주기가 너무 짧아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 거기에다가 앞서 이제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경쟁이 어찌됐든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삼성이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지금 자사주 매입할 게 아니고 앞으로 다음 단계를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기술 격차를 벌려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것도 지금 뚜렷하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외부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면 당연히 답답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HBM 밸류체인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밤이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서 네.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여전히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견고한 동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유지되는 것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AI 기업들의 노이즘에도 불구하고 투자 포인트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한번 좀 지켜보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죠. 미국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 분기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폭발적인 성장세, 가이던스 시장이 제시를 해주었죠. 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시장의 기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자, 경주마는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